흔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1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됐던 드라마보단 더한 현실들 알려드리고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얘기들 그리고 법적 쟁점까지 알려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에로 부부에 있는 에로 드라마 여기 14편 시집살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정말 반전에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MSG 되게 의심가긴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 좋은 주택입니다. 거의 뭐 준재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주택인데요. 초등학생 딸의 과외 선생이 바닥에서 파란 약을 발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기부전약이죠. 이걸 본 과외 선생은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 어디 모텔에서 만나. 이 통화 내역을 아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선생이 불륜을 한다는 생각,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모텔로 향하는 선생을 따라갑니다. 모텔 문을 두드립니다. 모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샤워실에는 한 남자가 있고요. 밖에는 눈에 익은 익숙한 시계와 그리고 아까 본 파란 알약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남편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나와 이 발정난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요. 문을 열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깜짝 놀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이게 드나들면서 알게 됐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친해졌고 근데 잘해주시니까 점점 더 친해져서 이런 연인관계가 됐다. 뭐가 문제냐? 뭐 사별하셨고 싱글과 싱글이 만났는데 뭐 문제 있냐? 근데 이제 아내는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0살도 넘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급기야 여자가 임신했다. 결혼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남편은 상속 문제를 신경 써요. 사실은 남편이 거의 이제 외아들인 것 같은데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고 거기다가 이 배우자가 아이까지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받을 몫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정확히 얼마 줄어드냐면 원래는 1 받을 게 3.5분의 1밖에 못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 생긴다면 3.5분의 1. 그러면 자녀가 2명, 3명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4.5분의 1, 5.5분의 1로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은 사실 재산의 절반을 이미 증여를 받았는데요. 이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걸 상속받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들어오면서 남편은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아내는 상속 문제뿐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선생과 시아버지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선생은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집안일도 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기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맡기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 입안에 혀처럼 굴어요. 남편 막 뭐 능력 없지 않냐, 사기당하지 않았냐 이런 안 좋게 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아들을 낳아서 당신에게 효도할 만한 아들 낳아줄게 이런 얘기도 하죠. 재산 또한 이미 빌딩 하나를 자기 명의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는데요. 딸한테 공부를 봐주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부 못하면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처럼 살게 돼. 너희 아빠처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게 쌓여 있었어요. 너무 흥분해서 선생한테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가족들은 난리가 나고 특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정말 폭언을 하면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아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모아두었던 돈이 한 2억 정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거로 어디 전세라도 나가자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럴 수가. 남편은 이미 그 돈을 투자한다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아내는 모든 것을 참고 시아버지와 선생, 이젠 시어머니죠. 이 두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시아버지는 암이 재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선생은 집이 자신 것처럼 행동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요. 임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술과 담배까지 하고 막 담배 사오라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고 슬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임신한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한다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을 하면 술을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입에서 받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 이상하죠. 그래서 선생을 좀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우연히 가방에서 선생이 배란 테스트기를 갖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내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약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는 확신합니다. 선생이 임신한 건 다 거짓이다. 배란 테스트기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다른 데서라도 아이 낳아올 생각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선생이 가서 얘기합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너 거짓말로 다 알고 있어. 나 이거 시아버지한테 다 알릴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처럼 결혼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나타나요. 아, 왜 또 싸워? 이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상황을 다 얘기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임신 안 한 거다. 이거 알리면 저 여자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상상도 못한 말을 합니다. 내가 씨를 주기로 했어. 말이 되나요? 남편은 알고 보니까 2억만 잃은 게 아니라 12억 빚을 진 거예요. 뭐 확실한 정보다 이러면서 투자를 했다가 결국 14억을 잃게 된 겁니다. 근데 이 12억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얘기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쫓을 거예요. 거기다 이 얘기도 들은 거죠. 이미 재산을 거의 유산상속과 다름없이 정산을 받은 상황이면 추가로 유산상속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도 듣게 된 겁니다. 이걸 들은 시어머니가 설득을 한 거죠. 난 유산이 됐어. 그런데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건데 유산된 거 알면 나 쫓겨날 수 있어. 그리고 당신도 이 얘기 알면 쫓겨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최선이다. 당신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돈을 떼주면 되지 않니? 너 이렇게 뒷털터리가 되는 김에 나한테 너의 정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부자 사이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훨씬 적지 않겠냐. 딴 데서 내가 씨를 받아오면 이거 유전자 검사에서 100% 걸린다. 설득을 당해서 정자를 이미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례까지는 아니고 시험관하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이 말에 정자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씨를 판다는 머저리 남편,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미친 시어머니. 이 여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 답일까요? 자, 오늘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 황혼 재혼입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 다룬 경험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인데 자식들이 다 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집에 드나드는 뭐 가정부 아니면은 간병인 이런 사람들과 정이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를 가산한 만큼을 상속받게 되고요. 또 자녀를 가지게 되면 또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몫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 뭐 간병이나 가정부니까 아무래도 노년의 이 노인을 돌보고 간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분에 더해서 기여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망자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특히 더 증가시킨 사람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서 일정 부분 재산을 더 물려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아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꼴보기 싫다. 나 보러 오지도 않고 지들 사는 거에 정신없고 이런 자녀들 너무 꼴보기 싫어. 나는 늦게라도 찾아온 내 사랑이 좋아. 이 사람에게 나는 모든 재산 물려줄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해버리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은 유언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제로 똑같은 사건들만 해도 거의 뭐 한 10건 이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딱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적법한 유언인지를 다툽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유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언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 유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글로 적거나 이러면은 이 유언이 아예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유언 공증이라고 해서 공증인을 하는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만인이 이미 당시에 뭐 치매였거나 제대로 된 생각을 못했거나 몸이 정상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완전히 치매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혹은 이걸 넘어서 새로운 이제 부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협박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온 유언이다. 그러므로 이 유언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두 번째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증을 못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류분을 다투게 됩니다. 유류분이 뭐냐면요, 망인이 상속인들을 위해서 마땅히 남겨둬야 될 재산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사실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부분은 유류분으로 그냥 원래 상속분대로 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회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똑같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재산의 절반만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뭐 본인이 환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류분이 형제자매, 그러니까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자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자는 아예 상속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면 자녀, 직계비속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그리고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물론 배우자는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배우자와 직계존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유류분도 원래 형제자매 유류분이 법에 보장이 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형제자매는 이 재산 형성에 별로 기여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까지 유류분을 주냐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분은 위헌이 나와서 지금 이제 위헌인 상태고요. 또 형제자매뿐이 아니라 자녀나 뭐 직계존속 같은 경우도 유류분이 첫 번째로는 좀 과도하다, 2분의 1은 좀 많은 거 아니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요, 특히 이제 뭐 구하라 뭐 이런 얘기 나왔듯이 자녀와 거의 의절을 하고 막 자녀의 재산을 빼고 자녀 이름으로 막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이건 부당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유지가 되지만 이때가 넘어서면 유류분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국회에서 유류분 상실의 사유, 그러니까 이 망인에게 뭐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하면 유류분이 상실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상태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특히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뵙고 잘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의사가 잘못된 상태에서 어떤 뭐 이상한 사람이 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막 혼인신고가 막 임의로 된다거나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바쁜 상황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기 힘든 그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향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부모님을 어느 정도라도 돌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시아버지 아들의 씨를 받으면 친자 확인 검사에서 별로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친자 확인 원리는요, DNA 염색체 전체를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STR이라고 해서 동일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한 패턴,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 유전적으로 보면 절반의 유전자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TR이 동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유전자에는 아버지의 유전자에는 없는 어머니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STR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뭐 이제 퍼센트로 STR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STR 여러 개를 본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친자일 확률을 이제 검색을 해내는 건데, 그래서 왜 100%는 없잖아요. 99.9%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자 확인 검사의 원리 자체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친자 확인 검사에서 어떻게 나올지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죠. 뭐냐면 시어머니라고 해도 직계존속이거든요. 이 시어머니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점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고요.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남자가 정자를 제공하는 거, 이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시어머니인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혼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